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인데 예전에는 이만큼 컨텐츠나 플랫폼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들을 익명의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도 역시 시모와 시누이 덕에 이혼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연락이 끊겼던 시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그때 겪은 트라우마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하고 다 털어내려고 해요. 시어머니도 제 사연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는 자라면서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4대 독자로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요구했던 게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살림을 하는 거냐? 지금 시집와서 세월이 얼만데 우리 아들 굶어 죽을 셈이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더 흥분해서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가끔은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린 마음에도 속이 상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할머니에게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지 마. 얼른 가요. 가. 그러면 할머니는 저에게도 한 소리를 하셨어요. 나도 너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됐지 뭐하러 딸을 낳아서.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 아주 엉망이야 엉망. 이래서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겠나? 아이고 속상하다. 내가 우리 귀한 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힌다 막혀. 그리고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폭발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하는 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애들 아빠 밖에서 사업한다고 집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러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손에 들고 있는 반찬통을 집어던지며 악을 지르셨습니다. 그럼 나가라. 누가 말리냐? 너 하나 없어도 애들 키우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어디 눈을 부릅뜨고 시애미한테 소리를 지르냐? 나가! 네, 나갈게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피 말라서 죽을 것 같네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인연이 진짜 뭘 잘했다고. 아이고 머리. 나 혈압 올라 죽는다. 사람들 좀 보소. 며느리가 시애미 죽인다. 할머니는 죽는다고 야단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후로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가 저희 오빠와 저에 관한 양육권을 가져오셔서 키우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가정보다는 일이 더 중요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체를 여러 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정도로 일적으로는 정말 성공을 하셨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짜리 아빠이자 남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커가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고지식하고 꼬장꼬장하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랐던 아버지는 제 친오빠의 학업에만 열과 성을 다하셨어요.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오빠가 공부머리가 좋기도 했죠.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네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살면서부터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제가 기숙사에 가서 산다고 짐을 옮겨주시다가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아빠, 울어요? 나연아, 아빠가 그동안 일한다고 우리 나연이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그때는 아직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전이라서 저는 그 어색함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기숙사로 들어가서 저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 차츰차츰 아버지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왕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으니 좋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업에 열중을 하고 매번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본가가 있는 서울 어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3교대 근무하고 환자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정말 심하게 간호사들을 태우는 수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일이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날이 선 핀잔을 들을 때면 머리까지 지끈지끈거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수간호사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듣고 숨이 콱 막혀서 정말 곧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참고 참았다가 점심시간에 저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서 병원과 조금 떨어진 국밥집에 갔습니다. 원래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병원과 거리도 있고 사람도 드문 국밥집에 혼자 갔어요. 일을 하려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밥집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한 술 뜨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나연 선생님? 돌아보니 저희 병원 신경과의 악명 높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간호사들과 마찰이 잦아서 저도 오며 가며 들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왜? 라고 속으로 생각했네요. 아, 선생님. 나연씨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에요. 안 울어요. 여기 나만 아는 밥집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지? 합숙해도 되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악명 높던 그 사람은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별말이 아닌데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죠? 나연씨 1년 차인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같이 기운내봐요. 선생님도 힘드세요? 아이, 그럼요. 아시다시피 환자분들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나연 씨랑 이야기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네. 저도 그러네요. 나연 씨, 우리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 국밥집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눌까요? 네, 좋아요. 그날 저는 소문과는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지에 비슷한 걸 느껴서 2주에 한 번씩 그 국밥집에서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병원 외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저에게 고백하던 그 사람의 모습과 말이 가끔 생각나서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나연 씨, 저는 나연 씨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옆에서 이렇게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 말처럼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연애하고 청혼을 받았어요. 저보다 6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렇게 청혼을 받고 그 사람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연락이 끊긴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오빠와 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와 오빠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머뭇대더라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가면 됐지? 그게 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알지? 알지. 당신 이야기해줬잖아. 어머니랑 당신 누나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연아, 내가 노파심에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결혼을 반대하고 계셔. 만약에 우리 엄마 만나서 모진 말 듣게 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으면 좋겠어. 엄마가 뭐라든 나는 꼭 너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에 단단히 먹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아닌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갔는데도 본체도 안 하고 청소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누나, 그만하세요. 나연이 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저를 흘깃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처음 보자마자 인사도 드리기 전에 다짜고짜 잔소리를 해댔어요. 예. 넌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좀 차려주고 해야지. 치마꼴이 이게 뭐니? 네? 당황한 제가 말문이 막히자 그걸 가지고도 야단이더라고요. 뭐? 얘가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할 일이지. 네?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하더니 하여간 티가 나네. 아, 됐어. 앉을 것도 없다. 그냥 가라. 어차피 나는 반대니까.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한 편견을 제 앞에서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은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들 사람으로부터요. 저는 속으로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처음 인사드리러 온다고 선물까지 사왔는데 오자마자 핀잔을 주셔서 나연이가 인사할 틈도 없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나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희 그냥 갈게요. 뭐? 아이고, 내가 아들 키운 보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반대야. 죽어도 반대.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를 부축하고선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연 씨라고 했나?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가 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멀뚱히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 못해? 어머, 황당하다 정말. 그러자 시누이에게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까지 왜 이래? 저희 그냥 갈게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다시 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 다시 가서 인사 드릴게. 내가 잘못했어. 다시 가자.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다시 가봤자 더 험한 꼴만 당해. 그냥 가지 말자. 미안해, 나연아. 그리고 결혼은 우리끼리 알아서 진행하자. 그래도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내 인생이야. 엄마가 반대해서 뭐. 나연아, 나만 믿어. 남편의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른이 훌쩍 넘은 어른이고 각자의 반려자를 선택하는데 부모의 반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강하기도 했기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병원에도 저의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식 시작 5분 전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도끼 눈을 뜨고 또 막말을 해댔습니다. 독한 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기어이 결혼을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도 추임새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난 손이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니? 엄마 됐어. 용준이 저 자식이 얘랑 결혼하겠다는데 어쩌겠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걸 직접 뼈저리게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당시에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시누이도 누군가의 며느리일 텐데 어쩜 저렇게 시누이 짓을 하려고 들일까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 결혼식이고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두 사람과 부딪힐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저의 착각이었네요. 그리고 순진하게도 시어머니에게 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못 이기는 척 제가 알려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옥문이 작은 틈새가 열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이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신도시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가 살던 곳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3개월을 하다 보니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해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불편해할까봐 아버지께서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뒤늦게 오빠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문안을 하고 나오자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연아, 너 이 일 그만두고 아버지 하시는 사업 하나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사업?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거야,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아버지가 이번에 새로 진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뭐하고 뭐 규모가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지. 잠깐만 맡아서 해봐.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상의도 하고 남편과도 진지하게 의논을 한 끝에 언제까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사실 간호사 일을 하면서는 의무감으로만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성취감도 상당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보, 요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전혀.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적성을 이제서야 찾은 것 같아. 너무 즐거워. 그래? 잘 됐네. 나도 당신이랑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당연하지. 그런데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막무가내였어요. 예. 그러지 말고 나오기 편하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라.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안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비밀번호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2시간 버스 타고 오셔야 하는데. 왜? 알려주기 싫어서 그래? 내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없을 때 와서 반찬만 놓고 가려는 건데 싫으냐?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잔소리 폭격을 맞을 것 같아서 회피하기 위해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최대 실수였어요.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이후로는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당직을 하거나 퇴근이 늦는 날만 골라서 와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갔다가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켰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깜짝이야. 어머니. 뭘 그리 놀래? 너 지금이 몇 시냐? 왔으면 밥 좀 차려.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용진이 밥은 먹이고 사는 거냐? 이 여자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밖으로 나돌고. 참 잘하는 짓이다. 그 말을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혼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듣던 말과 똑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저희 엄마가 당한 걸 똑같이 당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님,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식사나 하셨어요? 왜 술을?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있다. 빈속에 술 먹으니 내가 제명에 못 살 듯 싶구나. 제가 금방 식사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급하게 손을 씻고 시어머니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반주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내가 아들다시 장가 다 보내고 혼자서 독수 공부하는 게 어떤 기분인 줄 아니? 형님이 자주 안 오세요? 같은 동네 살면 뭐해? 걔도 쪼들려서 힘들게 사는데. 아휴,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찌나 신세한탄을 하는지 은근히 무언의 압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몇백씩 용돈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해대거나 집으로 함부로 찾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며 저에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이 모르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게 되었어요. 돈을 드리게 된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월 매출이 수직 상승으로 늘어갔습니다. 사업이 안정이 되자 저도 마음이 놓여서 남편과 2세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임신 후에는 회사에서 오후 1시면 퇴근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회사가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정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얼마 후에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왜 돈을 안 붙여? 지금 며칠인지 알아? 아, 제정신 좀 봐. 깜빡했어요. 금방 보내드릴게요. 전화기를 뚫고 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집에 있었냐? 아니다, 끊어. 엄마, 제가 넉넉하게 용돈 보내드리잖아요. 나연이한테도 돈 받고 계셨어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이제 나연이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나연이 임신한 건 알고 계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보내는 용돈도 끊을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나연아, 이런 일 있었으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언제부터 엄마 용돈 보내드린 거야? 얼마 안 됐어. 어머니가 혼자서 힘들어 보이셔서. 내가 얼마를 보내드리는데 그걸로 부직하신 게 말이 되냐? 미안해, 나연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곤란한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난 그냥 보내드릴 형편이 되니까. 알았어, 미안해.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이중으로 용돈을 받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태교에 열중했어요. 임신 초기가 지난 이후 저는 요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화장실에서 씻고 거실에 나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시모와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서 자기네 집처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형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팔자 좋은 며느리일 거야. 좋겠다. 요가 다녀온 거야?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뭘 모르겠어? 엄마, 배고프지 않아? 올케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당황한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혼자서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동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제 흉을 보더라고요. 어머, 저 집 며느리도 형편없네. 그치, 엄마? 일한다고 유세 부리는 것 봐. 저 남편이 의사 아냐? 완전 우리 용준이네 빼다 박았다. 어머머, 이렇게 저기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며 하는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제 귀에 그대로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불러서 앉혔는데 역시나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올케. 원래 이렇게 짜게 먹어? 이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올케네 아버지 당뇨시라며. 그럼 올케도 관리해야지. 웬일이니? 나 뜨거운 물 좀 가져다 줘. 부어서 먹어야겠다. 엄마도 짜지? 그래, 왜 이렇게 짜냐? 일부러 그런 거냐? 너 시위해? 쪼잔하게 이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간을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뜨거운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나저나 오늘 용진이 당직 맞지? 네, 맞아요. 우리 자고 간다.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밥을 싹 먹어 치운 후에 엉망이 된 밥상을 치우지도 않고 거실로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오기 전까지 또 오겠다며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 전날 일을 말했어요. 남편이 격분을 했습니다. 미치겠네. 누나까지 왔다고? 참, 본인 가정이나 잘 보살필 일이지. 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내가 전화해야겠다. 아니야, 전화하지 마. 내가 쪼르르 일러 바쳤다고. 어머니랑 형님 불쾌하실 거야.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 전화해.
이런데 내가 외국에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나연아, 너 나랑 같이 2주 동안 미국 다녀올래? 미국? 당신 미국 가? 학회가 잡혔는데 2주간 머물다 오게 생겼어. 내가 널 두고 어떻게 가냐. 같이 가자. 아니야, 나도 할 일이 있고. 2주면 뭐 금방 오네.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내가 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 좀 해놔야겠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나도 전화 자주 할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며칠 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면 짧은 시간인데 별일이 있겠냐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국하던 그날 귀신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2주간 머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올케, 엄마랑 나랑 여기 있으면 지낼게. 내가 사실 별거 중인데 갈 데가 없어. 엄마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그 동네 있기는 좀 그렇고. 이 집 커서 우리들 있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지? 그 물음에 저는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그럼 2주간 호텔에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호텔? 내 아들 집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호텔에 왜 가? 이게 아주 돈이면 다인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됐어. 밥이나 차려. 배고프다. 어머니, 형님, 저 임신 중이에요. 조금 힘든데. 그럼 밥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어렵게 그렇게 물었는데 두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 말을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려준 밥을 다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올케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산책 갈까? 소화 좀 시키자. 그러자. 이 동네 공원 잘 되어 있더라. 가자.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또 혼자서 밥상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피곤이 몰려와서 저는 그대로 쓰러져서 안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거실 광경에 경악을 했습니다. 뒤에서 곱창이며 소주 맥주를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사진으로 찍고 지각을 할까봐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고 요가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시모와 시누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발 두 사람이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가가 끝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갔는데 집은 아침에 제가 본 그대로 난장판이었고 시모와 시누이는 그 난장판 속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치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왔냐? 왔으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거 치우고 오늘 갈비찜 땡기니까 갈비찜 좀 해봐라. 갈비찜이요? 그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시켜 먹을까요? 제 물음에 시누이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 것이지 잔말이 많아? 그게 뭐 어려워? 얼른 하면 되잖아. 그런 시누이를 보고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는 동안 또 두 사람 쓸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날 난장판이던 거실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며 시모와 시누이가 들이닥쳐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뭐야? 엄마랑 누나가 우리 집에 있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두 사람 갈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아이 정말 내가 어제 출국하려다가 급한 환자가 생겨서 지금 내내 병원에 있었거든? 전화한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학회는 내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일 바로 집으로 갈게. 조금만 참아.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이 양반들이. 정말? 다행이다. 여보. 저는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날이면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나갈 테니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갈비찜을 하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자마자 귀신같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병을 가지고 제가 다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서 반주를 하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또 맛이 어쩌니 저쩌니 잔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저에게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년은 의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팔자주게 사는데 어떤 년은 남편이랑 별거하고 갈 것 없이 떠들고. 엄마,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그치? 아휴, 그러게 말이다. 우리 딸 고생만 하고. 그래도 박서방한테 가서 다시 해보자고 해. 박서방이랑 헤어지면 너 뭐하고 살 건데? 애를 봐서라도 같이 살아야지. 그 인간, 나 인간 취급도 안 해. 지가 나 외롭게 하니까 내가 딴 놈 만난 건데 그게 뭐 그건 죄야? 아이, 나쁜 놈. 들어보니 신우이가 외도를 해서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취한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술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야, 가서 술 좀 사와라. 너 돈 많으니까 양주로 사와. 어머니,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드세요. 사오라면 그냥 사와. 하여튼 많이 많어? 올케 쟤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 그치, 엄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듣기 괴로워서 저는 결국 술 심부름을 하러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술을 사다 바치고 두 사람의 술 시중을 들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벽에 치우고 잤는데 두 사람은 깨서 술을 더 마신 모양이었어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정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침 신우이가 화장실에 다녀오기에 저는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형님, 집이 이게 뭐예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저 진짜 힘들어요. 이것 좀 치우세요. 저 밥할게요. 아직도 술이 깨지 않았는지 신우이가 혀가 꼬여서 말했습니다. 뭐? 나더러 치우라고. 너 진짜 미쳤냐? 네 집인데 내가 왜 이걸 치워? 엄마! 그러자마자 제 눈에 별이 반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뺨에 내리친 것이에요.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미치긴 누가 미쳤다고. 형님이랑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발을 들어 제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뱃속에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시모는 마구잡이로 저를 폭행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니년이 내 딸한테 명령질이야? 이게 시댁을 똥으로 알아. 너 이년, 너 죽고 나 죽자, 이 못된 년아. 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 돈 받아 먹으면서 내가 편하게 살 텐데. 니년이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180도 변했어, 알아? 정신없이 맞고 기절하기 직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와서 시어머니를 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연아 괜찮아? 일어나 봐. 병원 가자. 두 사람 딱 기다려.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엄마 양심이 있어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엄마가 바람 피고 그날 일 피우니 누나가 똑같이 저러고 살지. 난 두 사람 이제 없는 셈 칠 거야.
나가라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도 들고 광대뼈에 골절도 생겼습니다. 진단서를 끊었더니 전주 2주 진단이 나왔어요. 남편은 시모를 고소하겠다고 야단이었어요. 나 못 참아.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각서를 받는 거 어때? 나 두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도야. 나도 나연아. 두 사람 평생 안 보고 살래. 그래. 내가 각서 쓰게 할게. 미안해 나연아. 그리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와 신우로부터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미안해라. 미안해. 내가 진짜 술에 취해서 그거 다 취해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용준아, 엄마 미안하다. 왜 이렇게 미안해. 그러자 남편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됐고, 난 앞으로 두 사람 못 봐. 나 해줄 만큼 해줬잖아. 언제까지 괴롭힐 건데? 이제 나로도 모자라서 내 아내까지. 그냥 평생 연 끊고 살자. 여기 각서 써. 아니면 나 바로 경찰서 갈 거니까. 내가 증거 영상 찍어놓은 거 알지? 그러자 신우가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증거? 너 진짜 이럴 거야? 누나, 정신 차려. 누나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난 평생 엄마로 누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 나 더는 못 참아. 여기 각서 써. 안 쓰면 내가 그동안 준 돈, 나연이가 엄마한테 보낸 돈 다 돌려받아 소송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알았다. 쓰면 되잖니. 쓰자. 써. 신호는 못 이기는 척 신호와 함께 남편이 말하는 대로 각서를 썼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어귀 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단한 결심을 한 남편은 그 각서를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 비번도 당연히 바꿨고요. 남편은 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저에게 울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예쁜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건물에 남편의 개인 병원을 차려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째 아들까지 낳고 지금도 단란하게 가정 꾸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는 결국 이혼을 하고 와서 시모와 지방으로 내려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사정을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용준 씨는 두 분 앞으로도 용서 못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 글의 끝으로 두 분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또 연락할 생각 마세요. 짧고 강렬하게 제게 상처를 준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저도 오늘로 다 털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